여러분, 혹시 한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는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4억입니다. 4억이요. 서울 외곽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요, 그 회사 지금 1년에 260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적자가 펑펑 나는 회사가 직원한테 나가줘서 고마워요라며 1인당 4억씩 퇴직금을 쥐어주고 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회사는 드라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편당 제작비가 10억인데 광고 수입은 고작 3억 6천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드라마 한 편 찍을 때마다 6억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보시던 그 방송사, 바로 SBS 얘기입니다. 그냥 요즘 방송국이 좀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SBS가 무너지고 있는 건 단순히 유튜브 때문도 아니고 넷플릭스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요, SBS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자기 드라마를 유튜버들이 공짜로 홍보해주겠다는데 오히려 저작권 신고 때려서 다 지워버렸어요. 노조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엔 회사 이익 구조를 무너뜨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방송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SBS가 망하면 그냥 내가 보던 드라마 채널 하나 없어지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실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방송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여러분이 매일 소비하는 컨텐츠 플랫폼 전부가 지금 SBS와 똑같은 구조적 함정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모래시계, 파리의 연인, 별에서 온 그대, 런닝맨,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SBS가 어떻게 드라마 시청률 0%대의 방송국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딱 35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9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창 청춘이었을 때예요. 그 시절 대한민국 텔레비전 세계는 완전히 단순했어요. KBS 1, KBS 2, MBC 이 세 채널이 전부였습니다. 채널이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국들이 노력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동네에 치킨집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맛이 없어도 서비스가 나빠도 가격이 비싸도 어쩌겠어요. 먹고 싶으면 거기 가야 하는 거잖아요. 방송국들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세 채널 중에서만 골라야 했고 광고주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세 군데에만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다가요, SBS가 개국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태영그룹의 윤세영 회장이 야심차게 출발시킨 이 방송국은 기존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시청자의 입맛에 맞추는 전략을 택했어요. 공영방송이 교양 있게, 품위 있게를 외쳤다면 SBS는 재미있으면 장땡이다 라는 노선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1993년 모래시계가 터졌어요. 시청률이 무려 64.5%였습니다. 여러분, 64.5%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드라마도 시청률 20% 넘으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64.5%라는 건 그 시간에 TV를 켠 사람 10명 중 6명이 SBS 모래시계를 봤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모래시계 방영 시간에는 거리가 텅 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SBS는 이 기세를 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1997년 의가영재, 2004년 파리의 연인, 2013년 별에서 온 그대, 2018년 황후의 품격, 드라마 하나 터뜨릴 때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고 광고주들은 SBS 황금 시간대 광고 한 칸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SBS 광고 수입 비중이 전체 수익의 47.4%에 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회사 돈의 절반 가까이가 광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SBS는 대한민국 광고 시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전 성공 신화예요. 그런데요, 이 찬란한 황금기의 이면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시한폭탄 4개가 조용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폭탄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SBS가 지금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2017년으로 가져와야 해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들끓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 SBS 직원들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우리 방송국, 외부 자본 세력이 들어와서 보도 내용에 간섭하면 어떡하지?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실제로 방송국 대주주가 바뀌면서 편집 방향이 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SBS 노조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름하여 임명동의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장을 임명할 때 직원들 60% 이상이 동의해야만 취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학교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장 선생님을 학교에서 임명할 때
학생들 60%가 찬성해야만 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외부 세력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이 뉴스는 빼, 저 보도는 넣어라고 간섭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적인 발상이고 언론 독립을 지키겠다는 진심이 담긴 제도예요. 그런데요,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면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노조 지도부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 결정권을 쥐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경영진이 우리 SBS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파격적인 혁신안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혁신안이 기존 직원들한테는 불편한 내용이야.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고 업무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투표해서 그 경영진을 찍어줄까요? 당연히 안 찍죠. 결국 회사의 불편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경영진은 절대로 60% 찬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마치요, 우리 학교 급식실을 바꾸려고 하는데 메뉴를 바꾸려면 학생 60%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긴 것과 같아요. 불량식품이랑 탄산음료 없애고 건강식으로 바꾸자고 해도 학생들이 좋아하던 거 없어지면 반대표 던지잖아요. 결국 급식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SBS가 딱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1년이에요. SBS 경영진이 드디어 결단을 내려요. 이 임명동의제 단체협약에서 지워버리자. 이러다간 회사가 아무것도 못 바꾼다. 당연히 노조가 들고 일어났겠죠? 조합원들 91.4%가 파업 찬성표를 던졌어요. 창사 이래 최초로 전면 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사장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 해소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가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SBS는 더 이상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지 아시나요? 대표가 이렇게 간다라고 결정하면 다음날 바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SBS는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이든 노사 합의라는 두꺼운 벽을 통과해야 해요. 외부. 세계가 1초 단위로 변하는데 SBS는 한 걸음 내딛는데 1년이 걸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한폭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아주 잘 나가는 문방구가 있어요. 학교 앞에서 30년 동안 한결같이 장사해온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아는 그 문방구요. 연필, 지우개, 공책 이런 걸 팔아서 그동안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이 생기면서 엄마들이 문방구 대신 스마트폰으로 학용품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설마 우리 문방구까지 타격이 오겠어? 라며 무시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매출이 10% 줄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매출이 30% 줄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문방구 사장은 그동안 뭘 했냐고요? 가게 인테리어 조금 바꾸고 문구류 종류 좀 늘리고 가격 할인 행사하고 근본적으로 가게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왜냐고요? 바꾸려면 돈이 드는데 매출이 줄어서 투자할 여력이 없고 직원들은 왜 갑자기 우리가 하던 방식을 바꿔요? 라며 반대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SBS가 딱 이 문방구 상황이에요. 숫자로 볼게요. 예전에 SBS 수익의 47.4%가 광고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23.7%예요.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광고 수입이 전년 대비 542억 원 감소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방송 광고 수입이 2천억 원 이상 증발했어요. 여러분,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이라고 하면요, 치킨 800만 마리예요.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치킨을 한 마리씩 다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냥 1년 만에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왜 광고가 이렇게 빠졌냐고요? 다 유튜브로 갔거든요. 지금 유튜브가 대한민국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예요. 광고주들이 돈을 쓸 때 10명 중 7명 이상이 유튜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11조 2천억 원인데요. KBS, MBC, SBS 3개 지상파를 다 합쳐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1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건 비유하자면요, 동네 슈퍼마켓 3개를 다 합쳐봤자 쿠팡 하루 거래액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SBS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 넷플릭스처럼 구독료 받거나 유튜브에서 직접 광고 수익 올리거나 콘텐츠 IP를 해외에 팔거나, 두 번째는 저비용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 드라마처럼 편당 10억이 드는 콘텐츠 대신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가거나. 그런데요, SBS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명동의제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안 됐고, 이제 곧 말씀드릴 세 번째 폭탄 때문에 투자할 돈도 없었거든요. 세 번째 시한폭탄.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에요. SBS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태영그룹이에요. 윤세영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그 태영그룹이요. 태영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뭐냐면 태영건설이에요. 건설사예요. 아파트 짓고 도로 만들고 하는 그 건설사요.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두 가지 사업을 해요. 하나는 방송국이고 하나는 건설사예요. 2020년대 들어서 부동산 PF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P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게요. 완공되면 팔아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고 미리 빌린 돈이에요. 그런데 집이 안 팔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건설 비용은 치솟으면서 전국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태영건설도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었어요. 2023년 말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워크아웃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나빠서 선생님한테 저 이제 혼자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손드는 상황이에요. 기업으로 치면 채권단. 그러니까 돈 빌려준 은행들이 우리가 관리해줄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단이 들어오면서 무슨 요구를 했냐고요? 태영건설 빚 갚으려면 SBS 지분을 팔아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당연히 가능해요. SBS 주식이 태영그룹의 핵심 자산이니까요. 그러면 태영그룹이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거부했어요. 왜냐고요? SBS가 단순히 돈 버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SBS는 태영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핵심 골이에요. SBS를 팔아버리면 태영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요. 레고 블록으로 탑을 쌓았는데 SBS가 딱 맨 밑에 있는 그 핵심 블록인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 위에 쌓인 블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그룹은 SBS는 절대 안 팔고 대신 다른 계열사들을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버텼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산업은행이 태영그룹에 사 1,0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요. 이 대출의 담보가 뭔지 아세요? SBS 미디어의 지분이에요. 방송사의 지분이 건설사 빚의 담보물이 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집이 있는 가족인데 아빠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은행이 담보로 너네 집 내놔라고 한 거예요. 그 집이 바로 SBS예요. 방송국이 건설부채의 인질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SBS 경영진이 미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대주주가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 투자를 어떻게 해요? 결국 SBS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제작비 삭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뿐이에요. 이제 네 번째 폭탄인데요. 이게 진짜 소름 돋아요. 앞서 3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SBS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렸어요. 이 상황에서 SBS가 생존을 위해 내린 결정이 있어요. 바로 넷플릭스와의 협업이에요. 우리 제작비가 부족하니까 넷플릭스가 제작비 대주면 우리가 드라마 만들어줄게. 이 결정 덕분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2025년에 SBS가 드디어 영업이익 181억 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오, 드디어 살아나는 건가? 그런데 잠깐만요. 이 흑자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매출은 3.64% 감소했고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8% 줄었어요. 그런데도 흑자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매출이 줄었는데 흑자가 났다는 건 더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아니라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인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굶어서 살이 빠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날씬해 보여도 몸속에서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반전이 있어요. SBS가 넷플릭스와 협업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SBS 채널에서도 방영하고 넷플릭스에서도 방영해요. 여러분, 이제 SBS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어디서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보잖아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훨씬 편하고 광고도 없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SBS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시청자들은 SBS 채널이 아니라 넷플릭스 채널에 머물게 돼요. SBS의 요리 레시피로 만든 음식인데 손님은 다 옆집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SBS는 요리는 했지만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유튜브 얘기 드리면서 SBS가 저작권 신고를 남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뼈아픈 결정이에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는지 아세요? 팬들이 자유롭게 편집 영상 만들고 리뷰 올리고 밈 만들고 SNS에서 퍼나르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SBS는요? 자기 드라마 팬들이 유튜브에 올린 클립 영상, 리뷰 영상, 감동 장면 모음 영상 이걸 저작권 신고로 다 날려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SBS 드라마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팬들이 만든 영상이 거의 없어요. 화제가 안 돼요. 알고리즘에 안 잡혀요. 젊은 시청자들이 SBS 드라마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SBS의 주 시청층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50대 이상이에요. 젊은 20대. 30대와의 접점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후에는 50대 이상도 고령화되면서 TV에서 멀어지는데 그때 SBS를 봐줄 젊은 시청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보여드릴게요. 2025년에 SBS가 181억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아니요. SBS 주가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투자자들이 흑자 소식에 오히려 팔아치운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숫자 너머를 봤거든요. 181억 흑자는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는 끝에 나온 숫자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환자들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고요. 이걸 종말전 활성화라고 해요. 그게 회복의 신호인 게 아니라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SBS의 2025년 흑자 전환이 어쩌면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SBS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계별로 그려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예요. 첫 번째 단계는 콘텐츠 품질의 추락이에요. 제작비를 줄이면 당연히 드라마 퀄리티가 떨어져요. 좋은 작가, 좋은 배우, 좋은 PD는 돈 많은 곳으로 가요. 지금 한국 최고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면 쿠팡플레이로 가요. SBS는 그들을 붙잡을 예산이 없어요. 퀄리티가 떨어지면 시청자가 더 이탈하고 시청자가 이탈하면 광고가 더 빠지고 광고가 빠지면 제작비가 더 줄고 이 악순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고 단가의 붕괴예요. 지상파 방송 광고가 비쌌던 이유는 뭐예요? 시청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청자가 줄면 광고 단가가 내려가요. 광고 단가가 내려가면 광고 수입이 더 줄어요. 지금 SBS 드라마 시청률이 0%대라고 했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 0%대 드라마에 광고를 넣는 게 말이 돼요? 이미 많은 광고주들이 지상파를 떠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갔어요.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신뢰 붕괴의 도미노예요. 광고 수입이 줄면 뉴스 보도 예산도 줄어요. 취재 기자를 줄이고 해외 특파원을 줄이고 탐사 보도팀을 줄여요. 그러면 뉴스 품질이 떨어져요. 실제로 지금 SBS 8시 뉴스는 JTBC 뉴스룸에 시청률을 역전당했어요. 지상파 메인 뉴스가 종합 편성 채널에 뒤처졌다는 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2026년 3월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보도로 공식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노조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여야 모두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2025년 조사에서 SBS 뉴스 신뢰도는 MBC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시청자가 더 떠나고 시청자가 떠나면 광고가 더 빠지고 광고가 빠지면 콘텐츠가 더 나빠지는 이 고리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네 번째 단계, 최후의 선택지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SBS는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째, 대규모 구조 조정과 채널 축소, 드라마 채널 없애고 뉴스 채널 하나만 남기거나 둘째, 외부 자본의 매각, 대주주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SBS를 파는 것. 셋째, 완전한 디지털 전환. TV 방송을 포기하고 OTT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신하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선택은 이미 늦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에서 SBS가 뒤늦게 OTT 시장에 진입하는 건 치킨집들이 꽉 들어찬 골목에 치킨집 하나 더 여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자, 여기서 저희 채널답게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론도 함께 짚어볼게요. 첫 번째 반론입니다. SBS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브랜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SBS라는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어마어마해요.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예능은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서 팬덤이 있고 SBS 뉴스는 여전히 주요 사건 보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살아있다는 건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 반론입니다. 임명동의제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다. 이것도 일리 있어요.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외부 자본이나 정치 권력이 방송국에 개입해서 공정한 보도를 막은 사례는 실제로 많았어요. 임명동의제가 없었다면 SBS가 지금보다 더 심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언론의 독립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토대예요. 세 번째 반론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KBS도 MBC도 지금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건 SBS가 특별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쩌면 SBS는 구조적인 변화의 희생양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반론입니다. 넷플릭스와의 협업은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제작비를 확보하고 흑자를 낸 건 사실이에요. 넷플릭스를 통해 SBS 콘텐츠가 전 세계에 유통되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협업이 독인지 약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자, 이런 반론들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버티지 못해요. 임명동의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막는다면 생존의 장애물이 돼요. 위기는 SBS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방송국마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SBS의 대응 방식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SBS가 지금 처한 진짜 딜레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숨 막히는 외통수예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제작비를 올리면 망하고 안 올리면 더 망한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제작비를 올려야 해요. 그런데 제작비를 올리면 적자가 커져요. 광고 수입이 편당 3.6억인데 제작비가 10억이면 만들수록 손해잖아요. 그렇다고 제작비를 안 올리면 싸구려 드라마를 만들게 되고 시청자가 더 이탈하고 악순환이 가속화돼요.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넷플릭스와 협업하면 망하고 안 하면 더 망한다. 넷플릭스와 협업하면 단기적으로 제작비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결국 시청자를 넷플릭스에 넘겨주는 꼴이 돼요. 그렇다고 넷플릭스와 협업을 안 하면 제작비가 없어서 드라마 자체를 못 만들어요. 세 번째 딜레마입니다. 유튜브 클립을 허용하면 브랜드가 흐려지고 막으면 더 빠르게 잊혀진다. 유튜브에서 드라마 클립이 돌아다니면 일부 저작권 수입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아버리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완전히 사라져요. 허용하자니 손해고 막자니 더 큰 손해예요. 네 번째 딜레마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노조가 파업하고 안 하면 회사가 파산한다. 살아남으려면 희망퇴직, 부서 통폐합, 프로그램 축소 같은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임명동의제 구조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노조가 반발하고 경영진이 바뀌어요. 구조조정을 못하면 회사는 계속 적자가 커지고요. 이 네 개의 딜레마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 이게 지금 SBS가 처한 진짜 현실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수십 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쌓아온 SBS의 성공 방정식. 바로 그 성공이 지금 SBS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기의 광고 의존도를 극대화한 전략. 그 전략이 너무 잘 먹혔기 때문에 다른 길을 닦지 않았어요. 언론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임명동의제. 그 제도가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경영진의 손발을 묶었어요.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단기 생존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장기적으로는 SBS의 시청자를 경쟁자에게 넘기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이게 SBS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위기를 맞는 가장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단순히 방송국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주요 수익 구조가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 수익 구조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유효할 것 같나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회사 안에 누군가가 그 결정을 맡고 있지는 않나요? SBS가 겪고 있는 문제는 모든 레거시 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구조적 위기의 압축판이에요. 신문사를 보세요. 광고 구조는 SBS와 똑같이 무너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더 느려요. 케이블 방송을 보세요. 모회사 지원이 끊기면 SBS와 똑같은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혹시 이런 회사는 없나요? 수익의 절반 이상이 단일 채널에서 나오고 경영 의사결정이 느리고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성장 방향이 엇박자인 회사. SBS 사태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중계로 보여주는 교육 영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SBS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선택 A. 노조와 전면전을 벌이더라도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다. 단기적으로 파업과 혼란이 생기더라도 장기 생존을 위해 구조를 뜯어고친다. 선택 B.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더 확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버텨낸다. A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창사 이래 최대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B를 선택하면 당장 조용하지만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에 A 또는 B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SBS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SBS 뒤에 서 있는 더 거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SBS를 쓰러뜨리고 있는 진짜 주범, 그러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한국 문화산업과 여러분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예요.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요. 지금 한국 드라마 작가, 지망생들이 SBS나 KBS 공채시험 대신 어디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가 공모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영상에서 소름 돋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